네, 21대 국회 지난달 30일에 문을 열었습니다만 이제 원 구성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국회에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만났습니다. 새로 취임한 김종인 위원장이 이해찬 대표를 예방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이 대표도 김종인 위원장을 맞이하러 대표실 입구까지 나가면서 분위기는 시작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또 민주당의 상징색인 푸른색 넥타이를 메고 왔죠. 그러면서 4년 전엔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이렇게 오니까 기분이 이상하다. 이런 농담으로 시작하면서 서로 웃음도 주고받았습니다. 일단 코로나 위기 속에 정치 협력을 강조하면서 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을 짚자면 3차 추경 필요성에는 또 두 사람 모두 공감하는 그런 분위기로 시작이 됐던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관록의 정치인들이잖아요, 두 분 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가 있는가. 첫째는 뼈 있는 농담도 던지면서 또 그러면서도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눴던 모습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인들 중에 특히 이렇게 경륜이 오래된 분들을 만난 모습을 보면서 흥미롭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또 본인들의 주장을 얘기하면서도 협상에 대한 여지를 열어놓은 부분도 저는 의미 있다고 봅니다. 네. 두 분의 인연을 보면요. 1998년도에 13대 총선에서 두 분이 격돌했었어요. 같은 지역구에서. 그래서 대결을 벌였는데 물론 그때 이해찬 지금 현 대표가 승리를 했습니다만 네. 그때부터 시작해서 악연이 계속돼 왔습니다. 사실 지난 2016년 총선에서도 아시는 것처럼 비대위원장을 김종인 지금 현재 이제 비대위원장이 맡고 계셨고 네. 그 당시에 컷오프를 시켰어요. 이해찬 그 당시 후보였죠. 이해찬 후보를 컷오프를 시켰는데 무소속으로 세종시에 출마를 해서 결국 당선해서 또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도 상당히 사이가 안 좋은 네.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또 만나면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만나는 모습 보면 그렇게 격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날선 대화를 했다고도 보이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만큼 이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잘 안다고 볼 수 있을 네.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그 3차 추경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제 동의한다, 협조하겠다. 다만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의견도 많이 들어달라고 얘기를 했고 이해찬 대표는 가능한 한 속도를 좀 빨리 냈으면 좋겠다. 원구성에 대해서는 원구성을 잘 하기를 원하지만 서로의 입장이 약간 충돌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서 서로가 좀 긴장감을 보이면서 대화를 했는데 저는 두 분의 대화를 보면서 잘 풀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찌 보면요. 두 분의 성향으로 보면 서로의 주장이 강한 모습을 보이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마주 잘 달리는 기관차처럼 하진 않을 거다.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대되는 만남이었다. 그리고 좋은 만남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원 구성 협상 등등에서 어느 정도 좀 여지와 기대를 남길 만한 그런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관록의 정치인 주고받는 말 하나하나가 사실은 의미가 있고 또 뼈가 들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원 구성 문제를 놓고 주고받은 말 면면을 보면은요. 신경전도 만만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김종인 위원장 첫 일성부터가 이제 뼈 있는 농담인데 신경전이라 봐야겠죠. 4년 전에 저기 내 자리다. 네. 그 자리에서 이해찬 대표 컷오프 했잖아요. 듣는 이해찬 대표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 수가 없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정부의 3차 코로나 추경이나 여러 가지 경제 대책에 대해서 협조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네. 그 전제 조건으로 원 구성이 정상적으로 돼야 된다는 부분인데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법을 지켜야 한다는 발언.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법대로 보게 되면 본회의에서 투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김태년 원내대표 주장하는 것처럼 상임위원장 전부를 민주당이 가져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강조하면서 서로 평행선을 드러냈고 5분가량 비공개 독대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5분 동안 무슨 이야기를 얼마나 심도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두 사람의 분위기가 과거의 악연 때문인지 무엇인지는 몰라도 썩 좋지 않은 것 같고요. 차라리 김태년 원내대표나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어제도 2시간 반 동안 마포에서 막걸리 먹으면서 회동했어요. 네. 물론 결과가 당장 나오진 않았지만 대화가 계속해서 시도가 되고 있는데 이 원내대표급에서 대화가 막힐 때 당대표급들이 풀어주는 윤활유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안 되면 다행이다 싶은 그런 모습이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건 김종인 원내대표의 어떤 메시지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네. 계속해서 협조를 강조하고 있어요. 정부에 우리가 돕겠다, 협조하겠다. 이 말은 무엇이냐. 원 구성이 안 될 때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미래통합당이 야당이 발목 잡게 한다. 일 안 한다. 이런 프레임을 지금 가동하려고 하고 있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와가지고 3차 추경에도 공감하고 우리도 일하겠다, 협조하겠다는 말을 계속하니까 이 사태가 장기화돼서 원 구성이 안 되고 국회가 일을 안 하게 되면 그 책임이 야당 때문인가 여당 때문인가 여당 쪽으로 책임을 자꾸 넘기려는 그러한 어떤 능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해찬 대표가 오늘 효과적으로 방어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만남 이후로 제가 전망을 좀 해보자면 조금의 시간은 걸리겠지만 여당이 그래도 상임위원장 자리를 관례적으로 배분할 수밖에 없지 않겠다. 네. 결국은 뭐 법사위원장을 가져오는 문제가 핵심이겠지만 아예 독식하는 방향으로 가기에는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이 느끼는 여론의 부담도 상당할 것 같고요. 그런 모습들이 거대 여당이지만 오늘 이해찬 대표 좀 여유가 없어 보였고 오히려 예방을 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좀 여유롭게 공격하는 그런 모습에서 비춰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해찬 대표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만남, 어떻게 보면은 원 구성 협상을 앞두고 노련한 김종인 위원장이 먼저 좀 방향을 선점한 듯한 그런 인상도 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렇다면 원 구성 협상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걸까요? 방금 장혜찬 평론가 말씀하셨지만 어제 두 원내대표 간의 만남 별다른 소득이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를 열어 모레 5일 오전 10시 임시회를 열어 의장단을 뽑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시회 개최 소집 요구서까지 열린민주당 또 정의당과 함께 제출하기까지 했는데 어떨까요? 사실 법정 시한 개원은 오는 5일입니다. 그렇다면 두 거대 여당과 야당이 협상을 해서 함께 개원하는 게 가능할까요? 사실 현재로서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구성이 법정 시한 안에 이루어졌던 전례가 사실 많지 않고요. 그리고 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겠다는 요구 자체가 민주화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처음 있는 요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법사위원장 자리 놓고 지금 계속 기싸움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법사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가거나 아니면 야당에게 관례대로 내주더라도 법안 소위 자구심사의 권한을 상당 부분 축소하는 방향으로 지금 협상을 전방위 압박 협상을 들고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우선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워딩을 좀 바꿀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지금 어떤 말 하냐면 더불어민주당을 대상으로 히틀러처럼 법치 독재하면 우리가 협조 안 하겠다 하고 있는데 네. 오늘 김종인 위원장이 이 이해찬 대표 예방에서 한 말을 보면 독재나 이런 단어 아예 안 써요. 우리가 계속 협조하겠다. 우리도 일하고 싶다는 말을 하거든요. 그런 모습,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국민들이 지켜보면서 이 국회가 공전하는 원인이 누구 때문일까? 네. 야당이 발목 잡게 하는 게 아니라 여당이 그렇게 많이 이겼는데 너무 야당을 배려 안 하는 거 아니야? 너무 속이 좁은 거 아니야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개인적인 성품 사석에서 만나면 굉장히 부드러운 걸로 정치권의 정평이 나 있는데 이런 강한 언어를 쓰는 건 이미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자유한국당이 쓴맛을 봤던 전략입니다. 뭐 독재를 강조하는 전략 등이. 그런 전략이 아니라 21대 국회, 일하는 국회 만들 수 있도록 네. 우리도 협조할 테니 여당도 승자의 아량을 베풀어 달라. 이런 식의 어떤 메시지 변화가 있게 된다면 더불어민주당이나 김태년 원내대표도 점점 더 큰 부담을 느끼게 될 것 같고요. 그런 국면에서 만약 5일에 의장단 선출을 단독으로 하더라도 원 구성까지 단독으로 하는 데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부담이 상당히 크다. 네. 그렇게 했을 때 실익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당 소속 의원들에게 상임위원장은 더 달아줄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집권 후반기에 성과가 안 나게 되면 그 책임을 100% 여당이 다 물어야 되는 그런 부담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11대 7 내지는 뭐 10대 8 정도에서 아니면은 뭐 여당 위주로 12대 6이라던가 네. 18석의 자리를 적절히 배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해석은 여야 간의 원 구성 협상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것은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5월 개원에 대해서는 못을 박은 것 아닙니까? 일단 시작은 하겠죠. 뭐 그렇게 할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전혀 그런가요? 없는 건 아닌데 그런데 네. 그 개원이라고 하는 것도 저는 국회의장이나 부의장 정도 선출하는 선에서 멈출 겁니다. 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상임위원장까지 그 자리에 다 뽑는다? 그건 엄청난 정치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18개 상임위원회를 모두 다 여당이 차지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적 그 저항을 불러올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는 않을 거다. 만약에 못 바꿔서 5월 5일 날 개원을 하겠다고 하면 국회의장단 선출 정도, 네. 그 정도까지는 뭐 단독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약간의 뭐 비판이 있더라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상임위원회 전체까지 다 그날 뽑는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저도 끝까지 협상할 거라고 보고요. 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어찌 보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18석을 다 가져오겠다는 마음, 뭐 속으로 그럴지 모르지만 그렇게 현실화되는 경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정치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 갈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 낮다고 네. 보여지고요. 다만 5월 5일 날 경원을 하겠다고 뭐 선언을 했고 그걸 추진한다고 하면 국회의장당 정도는 뽑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그래야 국회가 이제 운영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상임위원회는 조금 늦게 되더라도. 그래서 그런 절차까지는 밀어붙일 수 있겠지만 네. 상임위원회 18개를 전체 다 민주당에서 차지하는 형태의 그런 결정까지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법사위가 문제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그 법사위원장을 누가 맡느냐 하는 문제 또 법사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문제 가지고 논란이 될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이 타협이 된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은 야당, 이 통합당이 뭐 거대 여당인 민주당에 밀리는 양상이 아닌가 싶기도 했었는데 민주당이 날짜까지 박으면서 밀어붙이는 모양새가 어떻게 보면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또 협조할 것은 협조하겠다 이렇게까지 발언함으로써 그 부담은 더 커지고 있는 가운데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일단 통합당은 상임위원회 배정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21대 국회 못 연다 이런 입장입니다. 의장단 선출 또한 사실 통합당 입장에서는 뭐 의장단 선출하고 난 뒤 상임위 배정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것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까지 그렇게 발언을 한 상태인데 사실 통합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문을 연다고 해도 맞설 카드가 마땅한 게 없지 않습니까? 마땅한 게 없죠, 사실. 그러니까 네. 이게 뭐 일단 의석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적다는 표현은 과반수 이하가 되다 보니까 그걸 네. 막을 수 있는 물리적인 능력은 없어요, 현재로서. 그러니까 보이콧을 하게 되면 여론을 이제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요. 장외투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보여지는 상황인데 뭐 만약에 제가 아까 예상한 대로 안 되고 민주당이 16석 모두 다를 민주당에게 주겠다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통합당 입장에서 그렇다고 손 놓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합당 입장에서는 아마도 여론전을 강하게 펼칠 겁니다. 이건 네. 독재다라고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이런 일방적인 어떤 국회 운영 자체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하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보이콧 당연히 할 겁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그렇게 밀어붙인다고 하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는 협상력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래야 된다고 봐요. 국회라고 하는 곳이 협상하고 회의하고 논의하고 이래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곳이잖아요. 독단적으로 할 것 같으면 뭐하러 국회가 필요하겠습니까? 여야가 필요하고 숫자가 적고 많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야가 협치하는 모습을 국민들은 바라는 겁니다. 네. 힘이 있다고 해서 힘을 밀어붙이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국민은 그걸 그렇게 좋게 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민주당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니 협상은 계속 할 겁니다. 뭐 지금은 이 협상이 완전히 타결되지 않았지만 계속 할 거고 합의점 찾아내야 돼요. 여야 원내대표들이 그 일을 위해서 계속 만나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서로의 입장이 있긴 하지만 그 입장도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는 게 맞다고 저는 네. 보기 때문에 그래서 보이콧을 하는 현상까지 갈 수 있겠지만 만약에 밀어붙인다고 하면 그런 일까지 안 가도록 원내대표들이 노력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출발부터 그런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이 볼 때 또 국회가 또 저 모양이구나. 또 싸움질 하는구나. 이런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힘의 논리가 아닌 협상력의 노력을 통해서 문제를 네. 해결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4년 21대 국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그 첫 단추 바로 원 구성 협상에서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역시 어떻게 보면은 오만한 여당이다라는 그런 부담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협상에 성실히 또 열심히 또 임하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또한 통합당의 협력이 없으면 3차 추경 처리가 굉장히 좀 애매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정부에서는 내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6월 안에 처리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35조 규모의 추경이면 굉장히 규모가 큰 추경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적자 구체도 지금 24조 가까이 발행하게 되고요. 나랏빚이 뭐 거의 100조 이제 이 추경이나 올해의 경제 대책으로만 100조 가까이 육박하게 되는 것인데 평상시에 미래통합당 입장이었다면 절대로 찬성을 해줄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런데 오히려 코로나 대책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도 확장적 재정 지출에 반대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네. 대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심사에서 협조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돕겠다. 왜냐하면 총선 이전에 정부의 대책에 반대만 거듭하다가 쓴맛을 봤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의 기조가 바뀐 거죠. 그런데 우리가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쥐가 지금 협조를 하겠다고 하면 숨통을 틔워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누가 힘을 더 많이 가진 집권 여당, 의석수를 훨씬 더 많이 가진 집권 여당이 그 숨통을 틔워줘야만 이 쥐가 궁지에 물려서 고양이를 물면서 막 싸우고 보이콧하는 것이 아니라 협조하면서 21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속담을 하나 더 쓰자면 개구리의 올챙이 쪽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177석을 확보했지만 정말 어려웠던 시절도 많았거든요. 그리고 18대 국회를 돌아보게 되면 그 당시 이명박 정부 직후에 이루어진 총선에서 당시의 여당, 보수당이 과반 확보했고 또 친박연대 의석까지 합하면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위세에 못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도 상임위를 전부 다 가져갔습니까? 아닙니다. 표결했으면 상임위 다 가져갈 수 있었지만 관례대로 배분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자신들이 압도적인 지위를 점했다고 해서 완전히 30년간의 그것도 민주화 이후의 관행을 깨면서 이승만 대통령 시절까지 언급하면서 이거 원래 투표를 해야 되는 거다라고 말하면 거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현실이거든요. 3차 추경해야 되고 이런 경제 대책은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게 통과되려면 국회에서 예결위가 구성이 되어서 일을 해야 돼요. 예결위 구성이 되려면 상임위 원구성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 뭐 6개 내지 7개 더 가져가는 데 중요한 게 아니라 원래 줄 거였으면 빨리 줘버리고 대신 법사위에 대해서만 문민 협상을 하고 하루라도 빨리 예결위가 구성돼서 추경안이 통과될 수 있게 하는 모습 보이는 게 국민들에게 훨씬 더 박수를 받을 그런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개원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야당뿐 아니라 여당까지 상당히 쫓기는 모양새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5일 개원하겠다고 여당에서는 천명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원 구성 협상 더욱더 어떤 그 협상의 묘를 발휘해야 할 텐데요. 문제는 법사위라고 두 분 다 공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떠한 묘안을 내놓게 될지 앞으로 이틀간 더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